아는 만큼 보이겠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는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첫 번째 주제인데, 금리가 오르면 투자 채산을 악화시켜 투자를 억제하며, 금리가 떨어지면 채산을 개선시켜 투자를 자극하게 됩니다. 기업은 채산이 맞아야 투자를 하죠. 기업의 투자에 따르는 채산성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과 자금 조달 비용을 비교하면 판단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요 및 수익 예측,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 금리 동향 및 전망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되어 투자 의사결정자에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자, 금리가 투자와 경기에 미친 영향을 볼 때,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금리 부담이 증대되죠. 수익성은 저하되고, 투자는 부진해지고, 생산활동은 둔화되고, 경기는 후퇴하게 된다. 자, 이러한 맥락입니다. 금리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금리의 변동은 자본 이동을 통하여 환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본은 저금리국에서 고금리국으로 이동하게 되죠. 고금리 분야에서는 외화의 공급이 많아져 상대적으로 자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죠. 요즘처럼 국제화가 진전되는 시대에는 자금이 왕래가 빈번해져 각종 금융거래에 연결되어 있게 되죠. 이러한 금리의 움직임은 바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주로 국제 간 증권 거래를 비롯하여 자금 이동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데, 금리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금리가 상승됐을 때 국내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되어 외국에서의 자금 조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또 국내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개선되어 외국 투자자가 국내 금융상품의 매입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외환시장의 달러 매도 및 원 매입이 증가되기 됨에 따라 원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화는 약세가 됩니다. 자, 금리가 환율에 이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의 환율이 매일 변동하는 변동 환율제로 정착되고, 경제 활동이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환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환율의 변동은 수출이나 수입은 물론 국제 간 대차 거래, 자본 거래가 되는데, 대차 거래에서 1차적으로 가격 변수, 즉 상품 가격이나 이자 되게 되는데, 이러한 가격 변수에 영향을 미치면 이 가격은 다시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하여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그 효과가 파급되게 됩니다. 자, 환율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첫째, 1달러당 1,100원이던 때에 1억 달러어치의 물건을 달러와 지불 조건으로 계약하고 수입하려는 경우 한국의 수입업자는 원화 1,100억 원을 은행에서 1억 원으로 1억 달러로 교환하여 수입 대금을 지불하면 되었으나, 원화 가치가 강해져 1달러당 1,000원이 되면 1,000억 원으로 1억 달러를 교환해서 지불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 부담이 전부 다 가벼워진다는 얘기입니다. 환율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원화가 강세하게 되면 수입업체의 원화 수입 대금이 감소되고 원화 수입 가격이 하락되어 수입은 더욱더 증가하게 되죠. 경기는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경기가 좋다고 한다는 것은 기업이나 개인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개인에게 경기가 좋다는 것은 임금이 상승하고 여가가 늘어나며 물가가 진정되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상반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임금의 상승과 물가의 진정이라는 것인데, 개인에게 이상적인 일할 상태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즉, 경기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으로 살펴보면, 경기가 호전됐다,
기업의 생산 활동이 활발화되고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생산재 가격이 상승되고 인건비와 에너지 비용이 상승한다. 따라서 제품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되는 수출은 많을수록 좋은가? 수출을 많이 하면 수입할 수 있는 외화가 생기니 도전 자원이 부족하여 주요 원자재나 기기 시설을 수입이 의존해야 하며 또한 많은 외채를 갚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수출이 효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수출이 지나치면 부작용도 생기게 되죠. 국내에 공급해야 될 물자를 전부 수출해서 하게 되면 국내에 물자가 모자라 물가가 오르고 이는 결국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영향을 주게 되겠죠. 주가가 오르면 경기가 좋아질까요? 주가는 실물 경제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실물 경제에 관한 온갖 정보들이 주식시장에 제공되고 분석되어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또한 투기시장입니다. 남보다 먼저 정보를 입수하거나 분석하여 한발 앞서 주식을 사서 기다리며 때가 오기를 기다리게 되면 때가 오기 마련이죠. 그런 점에서 주가는 경기보다 앞서 움직입니다. 주가가 경기를 선도한다고 볼 수 있죠. 특히 2006년에서 2007년 기간과 2009년 중에는 경기와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11년 중반 이후에는 경기와 주가가 동반적으로 서로 횡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왜 그 많은 외환 보유액으로 외채를 상환하지 않는가? 왜 상환하지 않을까요? 첫째, 외채를 쥐고 있는 사람과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채는 대부분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쥐고 있는데 비해 외환 보유액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외환 당국이 민간 기업의 외채나 금융기관의 외채를 갚아주는 것은 외환 위기 상황이 아니고서는 어렵게 됩니다. 둘째, 민간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자력으로 외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들이 외채를 상환할 수 없다면 이미 외자 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기업의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은가? 기업의 부채 비율이 낮다는 것은 기업의 안전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기업을 경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낮게 평가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거시경제적으로 저투자 저성장 경제가 기업의 재무부재에 반영되는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첫째, 1985년 플라자 합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채택한 금융 완화에 따른 거품 경제입니다. 둘째, 일본 정책 당국이 일본 경제가 침체에 벗어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적시에 구사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1981년 이후 자산 거품 붕괴로 인한 금융 시스템의 불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적 자금 투입과 구조 조정을 지체한 것도 경기 침체를 장기화시킨 일원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경제 성장이 잘 된다는데 체감 경기는 왜 차가운가? 자, 경제 성장은 잘 되는데 체감 경기는 왜 얼어붙어 있을까요? 거시경제의 성장이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 동떨어지게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부는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고 홍보하지만 국민들은 이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가 나빠졌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총량 지표나 거시경제 지표는 국민 경제 전체 총량이나 평균을 나타내지만 체감 경기는 개인이 체감하는 경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 20% 증가에도 체감 경기가 부진한 이유는 2013년 수출 100, 5대 기업의 수출 50,
95개 중소기업 수출이 50이었습니다. 이렇다면 2014년에는 수출 120이 됐고 플러스 20%가 된 거죠. 여기서 5대 기업의 수출이 대기업의 수출이 80% 플러스 60%가 됐고 95개나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수출은 40, 즉 마이너스 20%가 된 거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출이 20% 증가하더라도 그것이 대기업의 편중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부진하게 되고 따라서 체감 경기는 떨어지게 됩니다.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는 왜 안 좋은가? 일자리가 늘어난 경우에도 경기가 안 좋은 경우가 생깁니다. 첫째, 취업자는 늘어났으나 소득이 소폭 증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취업자는 많지만 소득이 지금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둘째로 노동시장의 수급 사정상 임금이 크게 오르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많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경기는 침체하게 됩니다. 자, 셋째, 산업구조가 제조업에 비해 고용 흡수율이 좋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져가기 때문에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성장은 저성장이고 늘어난다. 왜? 서비스업 비중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제조를 해야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자, 국제 유가가 반토막이 되어도 국내 유가는 왜 겨우 지거리만큼 내리는 걸까요?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우선 국제 원유가의 영향을 받은 후 환율과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수입 부담입니다. 국내에 들어오면 정유공장에서 원유를 정지하여 각종 석유제품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원재료인 원유 수입 비용 외에도 인건비, 금융비, 시설 투자비, 다른 원부자재 비용과 경영관리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유소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으로 구성된 세금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국제 원유가와 국내 보통 휘발유가의 가격의 차이는 국제 원유 원가에 비해서 원가가 이렇게 2014년 경우는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죠. 왜냐면 환율은 올라갔다 왔다 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정유소 휘발유 세전 출고 가격이 떨어졌지만 제세 수수료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 따라서 정유소의 휘발유 새우 출고가는 나름대로 그렇게 많은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원유가나 아니면 정유소 휘발유 세전 출고가나 그거에 비하면 소폭으로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주유소의 판매 가격은 아주 소폭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환율이 내릴 때 어떤 주식을 사야 합니까? 환율이 하락할 때 수입 원재료의 비용 하락으로 제조 원가가 절감되어 기업 수지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석유 석탄 제품, 전력, 가스, 수도, 1차 금속, 화학 제품, 전기, 전자, 기기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수입 원재료의 비중이 높은 업종입니다. 이들 업종은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제조 원가가 낮아지므로 제품의 판매 가격이 변동이 없더라도 기업 수지가 호전되게 됩니다. 유가가 오를 때 어떤 주식을 사야 하나? 유가 상승의 영향도 기업에 따라 다릅니다. 에너지, 자소비 업종은 유가 상승의 부담이 무거울 것이고 반면에 에너지 저소비 업종은 유가 상승의 영향에 거의 받지 않습니다. 유가 상승을 상대적으로 유리한 기업 환경을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생산 과정에서 석유 투입 비용이 낮아 유가 상승의 영향이 미미한 업종은 부동산인데요. 금융, 보험 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통신방송 서비스,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가가 상승할 때 매입을 검토해 볼 만한 업종이 이런 업종이라는 거죠. 자, 재테크 10기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자금을 투자.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절약이 투자를 이긴다. 절약은 암만 투자를 잘해도 절약하는 것만은 못합니다. 부채 관리도 재테크입니다. 통장을 쪼개라. 작은 금리 차율을 적극 활용하라. 재테크가 재테크다. 비상금을 항상 준비하고 있도록.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좋다. 가계의 재무 흐름을 파악하라. 그리고 경제 흐름을 읽어라. 이 10가지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의 선택 기준도 살펴보면 금융상품 선택 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은 수익성, 안정성, 환급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이 있다면 최적의 투자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상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이 좋으면 안정성이 낮고 환급성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세 가지의 기준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상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생활 설계에 따른 장기,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저축을 생활화하여 목적 기간, 세금 등을 고려하여 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안정성, 수익적, 환급성을 보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돈을 빌릴 때도 이것을 꼭 고려하여 합니다. 지수연동 상품 ELD, ELS, ELF가 있습니다. ELD는 수익이 주식 주가지수 변동에 따라 결정되어 은행에서 판매되는 예금으로 고객이 투자한 정기예금에 넣어놓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밝은 상품에 투자하여 추가 수익을 내는 불안금입니다. 단 중도에 해지할 경우 원금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ELD의 장점은 원금 보장 및 예금자 보호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이며 투자 전에 수익의 하회서가 상한선을 정하기 때문에 시중 금리보다 3% 정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